안녕하십니까. 에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필기 기출문제 풀이 4회차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31번. 중류연소에서 안전점화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사항은 이라고 해서 당연히 답은 3번입니다. 연도의 댐퍼를 연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 해설해 보시면 나오긴 나와요. 연소 점화 시 안전을 위해 제일 먼저 연도의 댐퍼를 열어 프리퍼지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퍼지, 포스트퍼지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노통 보일러라 치면 노통이라는 연소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럼 버너가 이렇게 해서 연소를 하게 될 텐데 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굴뚝을 통해서 연소 가스는 배기 되어 나가는 그런 이제 운전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보일러가 그냥 정상 운전하다가 꺼뒀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실화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운전을 하다가 실화가 됐다라는 거는 정상 연소가 되고 있다가 불이 정상 연소면은 계속 타줘야 돼요. 타줘야지 계속 연소 가스가 생기고 이게 지나가면서 전열을 하고 나머진 배기 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 현상이 생겨서 불이 탁 꺼져 버렸어요. 불이 딱 꺼져 버리는데 요런 거를 우리가 실화라 합니다. 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꽃을 잃어버렸을 때, 실화가 되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실화가 되면 보통 하연 검출기가 이제 센서 역할을 해가지고 그 전자밸브, 연료 차단 밸브를 잠궈버리죠. 그러면 괜찮은데 뭔가 하연 검출기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기타 자동 제어에 문제가 생겨서 연료 차단 밸브를 제대로 잠궈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불이 꺼진 상태로 연료가 계속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연료들은 타지 못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미연소분이라 부르죠. 그래서 줄여서는 미연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미연소분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냥 미연소분만 들어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운전자가 보일러가 꺼졌네? 내가 끈 적이 없는데? 하고 그냥 가서 보일러 전원 버튼을 탁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스파크가 튀면서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내에서 터져버린다라고 해서 노내 폭발 또는 이제 여기 압이 세지면 버너 쪽으로 타 들어가겠죠. 거꾸로. 그런 거 이제 역화라 하는데 노내 폭발과 역화가 동반되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뭐죠? 미연소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연소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시 프리퍼지 포스트퍼지를 행하는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프리퍼지와 포스트퍼지라는 거는 자, 프리퍼지는 뭐예요? 보일러 점화 전. 포스트퍼지는 뭐죠? 요거는 보일러 점화가 아니고 운전 종료라 쓸게요. 종료 후. 운전 종료 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리퍼지란 것은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혹시나 미연소분이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연도를 열고 송풍기를 돌려줌으로써 내부에 있는 미연소분을 빼주는 거 앞에서 한다라고 해서 프리퍼지, 퍼지는 빼준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포스트퍼지라는 거는 보일러 운전 종료하고 우리가 운전 다 했어. 그리고 오프 스위치 딱 눌렀는데 혹시나 미연소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연료가 공급되다가 덜 타가지고 남아있는 미연소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종료 후 운전 종료 후 이제 뒤에 한다라고 해서 포스트 퍼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해설에서는 프리퍼지를 행한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 연도 댐퍼를 연다라는 거는 프리퍼지, 포스트 퍼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굳이 실화가 아니더라도 보일러라는 게 그냥 운전 종료만 해도 미연분이 남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종료해서 퍼지를 했더라도 반드시 운전 전에 프리퍼지를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번에 중류 연소에서 안전 점화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사항은 당연히 3번에 연도 댐퍼를 연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프리퍼지 또는 포스트퍼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 온도차 1도시당 면적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열량으로 단위가 kcal/m 자승 아워 도시로 표시되는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답은 열 관류율이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35에서 36페이지 사이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이제 평판 전열 벽이라 그래요. 평판 전열 그냥 일반 벽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태양열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치면은 자, 이쪽이 실외고요. 자, 요 안쪽이 실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실외에서 요 이제 공기층이란 말이에요. 공기층에서 벽체, 벽이라는 고체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유체에서 고체로의 열 이동이라고 해서 우리는 열 전달이라고 배웠어요. 열 전달. 자, 그리고 여기 안쪽 벽체에서 벽체 사이에 열 이동도 있을 수 있죠. 요런 거를 우리는 열 전도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고체 벽에서부터 실내에 있는 공기층으로 이동하는 거. 자, 이건 뭐예요? 벽체라는 고체와 실내에 있는 공기층 간에, 그러니까 공기를 제가 공기라 쓰지 않고 유체라 쓰겠습니다. 유체와의 열 교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시 열 전달이라고 배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전도라는 것은 고체와 고체 사이의 열 이동을 표현했었죠. 자, 이때 열 전달율이라는 것도 있고 열 전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 전달율이라는 거를 제가 알파1 그리고 이쪽에 실내 거를 알파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실외 열 전달율인 것이고 요게 뭐 율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실내 열 전달율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게 열 전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열 전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것도 율이라고 한번 써보고 람다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열 전달율이라는 것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열 전도율 같은 경우는 좀 달랐는데 요게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였죠. 그래서 이거를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요 벽체 두께 L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L분의 람다를 해가지고 이거를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L분의 람다 해가지고 각각의 단위를 맞춰서 다 더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과한 열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열 통과 율이라고 해서 단위는 어떻게 돼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로 쓴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얘도 결국은 단위를 맞추죠. L분의 람다라고 해서 단위를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로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열 통과 율을 구할 때는. 그래서 요 단위로 맞춰서 각각 다 더해주는 거니까 열 통과 율이라는 것은 결국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를 다 더해준 것이니 단위가 요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드린다면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정리 한 번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열 통과율이라고도 하고요. 열 통과율을 다른 말로 열 관류율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열 전달율은, 자, 얘들 두 가지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람다 같은 경우 이 열 전도율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 열 전도율은 좀 달라요. 뭐가 빠집니까? 미터 하나가 빠진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열 통과율, 열 전달율의 단위는 같다.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 즉 열 관류율, 이 K와 단위가 모두 같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만 다른데 킬로칼로리 퍼 미터가 하나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체 두께를 나눈다던가 우리가 열 관류율을 산출할 때는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데 역수로 저항으로 구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열 전도율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하나, 미터 아워 도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번에 다시 보시면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로 표시되는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열 관류율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송기 시 배관에서 워터해머 작용이 일어나는 원인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워터해머 작용이라는 게 뭐 다른 말로는 수격작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물에 의한 충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지금은 송기시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기가 치출될 때 물방울이 섞여 다니다가 이 물방울이 고압 증기에 의해서 내부, 배관의 내부를 때린다던가 기타 장치를 때리는 이 충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격작용의 큰 원인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보일러 내부에 물을 끓일 건데,
이 급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급수의 질이 아주 나빠지겠죠. 그럼 내부에 이물질들이 많고 농축이 되다 보면 이 표면에 유지류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 급수 표면에 거품이 막 생깁니다. 이렇게 거품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품을 우리는 포밍이라 불렀죠. 자, 그럼 이 포밍이 이 수면 전체를 뒤덮어 버리면 어떻게 돼? 내부에 이제 그 열들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급수가 가열되고 있는데 내부에 열 같은 것들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내부의 압력이 급변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포밍을 뚫고 막 튀기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막 튀어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비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프라이밍이라고 나오네요. 비수 현상을 다르게 프라이밍. 막 날아다닌다. 그래서 물방울들이 날아다닌다.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증기를 치출할 때, 송기시킬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기만 송기시키고 싶은데 물방울이 날아튀다 보니까 내부에 있던 물방울까지 같이 딸려 올라와 버리겠죠. 그래서 증기와 함께 물방울이 딸려 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캐리오버, 기수공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수공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체와 수가 같이 공발되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이 섞여 나가다 보니까 이 고압증기에 실려가던 물방울들이 배관을 때린다던가 기타 장치를 때리는 뭐예요? 워터해머로 이어질 수 있다. 워터해머 또는 수격작용. 자, 용어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이유는 문제에서 워터해머라 나올 수도 있고 수격작용이라 나올 수도 있고 프라이밍이라 나올 수도 있고 비수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순서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인데 쌤, 그러면 포밍이 이 워터해머의 가장 큰 원인입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터해머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주증기 밸브를 급개한다거나 급개하면 어떻게 돼? 내부 압력이 막 이렇게 변하게 겠죠. 그러면서 물방울이 날아튀면서 같이 빨려 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하의 급변. 부하가 급변해도 이 압력 변동이 심해지니까 비수 현상이 같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던가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증기가 송기되다가 이 증기의 열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방열 손실 이렇게 불렀죠. 방열되다 보니까 증기가 식어서 일부 증기는 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방울이 때려버리는 워터해머 수격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정도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번 다시 봅시다. 송기 시 배관에서 워터해머 작용이 일어나는 원인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자, 1번에 프라이밍 포밍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프라이밍 포밍이 발생하면은 캐리오버 워터해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증기관 내에 응축수가 고여있을 때 그렇죠. 요 주증기관 내에 응축수가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증기가 치출되면서 응축수를 확 밀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응축수가 기타 배관을 때려버리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것이고 그 다음 3번에 증기관의 보온이 원활하지 못하였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방열 손실에 의해서 증기가 일부 응축수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1, 2, 3번 다 맞는 거고 틀린 건 4번이겠죠. 그래서 4번 한번 보시면 주증기 밸브를 천천히 열 때라고 돼 있는데 천천히 열 때는 이 워터해머를 방지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원인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증기 밸브를 급히 열 때 이 캐리오버라든가 워터해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열면 압력 변동이 심해지니까 이 날아튄다라고 했죠, 물방울들이. 그래서 33번에 워터해머 작용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사고의 원인 중 제작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보일러 사고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작상 원인과 취급상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요거 두 가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작상 원인이라는 거는 보일러 제작 시에 발생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취급상 원인은 이거는 운전 시 그러니까 제작해서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이 운전자가 취급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작상 원인을 보게 되면
강도 부족, 이거 뭐예요? 처음 보일러 만들 때, 재료 등을 만들 때 재료의 강도가 부족하다라든가, 혹은 이제 뭐 10kg짜리 버티는, 10kg 이상 버틸 수 있는 두께의 철판을 써야 되는데, 재료 절감을 위해서 뭐 이제 5T짜리를 쓴다든가, 두께 얇은 거 쓴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도 부족으로 인해서 보일러 파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제작상 원인이 되는 것이고, 용접 불량, 더 말할 것도 없죠. 용접부에서 새 나온다. 그럼 제작상 원인. 그 다음 재료 불량, 마찬가지로 재료도요,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철판 같은 것만 해도 아변이나 소성을 통해서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런 재료의 불량 역시도 제작상 원인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 구조 불량, 이제 설계 또는 이제 구조를 짤 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 구조 불량과 이어서 설계 불량, 이 모두 뭐예요? 제작상 원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급상 원인은 운전자가 잘못한 거니까, 운전자가 잘못한 거다, 요것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상 감수, 이거 뭡니까? 운전자가 이 수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저수위로 떨어지면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압력 초과, 압력계 제대로 안 받네. 누가? 운전자가. 자, 그 다음에 역화, 이거 미연소 가스가 남아있을 때 논의 폭발로 이어지면서 역화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연소 가스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운전자가 뭘 안 한 거예요? 프리퍼지와 포스트 퍼지를 안 했다. 자, 요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운전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급수 처리 불량, 더 말할 것도 없죠. 급수의 질이 안 좋을 때 포밍이 생기고 비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캐리오버 워터 해머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 처리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부식, 요것도 이제 급수의 질이 안 좋으면 스케일이 생기고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열, 더 말할 것도 없죠. 온도 감시를 제대로 못한 거고, 부속품 정비 불량까지 모두 뭡니까? 취급상의 원인, 즉 누가 잘못한 겁니까? 운전자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외울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제작상 원인, 취급상 원인, 제작 시에 잘못한 거, 운전자가 잘못한 거, 운전자가 취급할 때 잘못했네. 보일러 취급을 잘못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34번에 보일러 사고의 원인 중 제작상 원인이 아닌 거, 자, 요 원인이 아닌 거를 찾아라, 요겁니다. 그래서 1번에 재료 불량 맞죠? 제작상 원인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구조 및 설계 불량 맞습니다. 제작상 원인. 그 다음 4번에 용접 불량도 제작상 원인이 맞는데, 3번에 압력 초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압력 감시를 제대로 못한 거죠. 누가? 운전자가 잘못했네. 그 취급상 원인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34번에 틀린 것은 3번 압력 초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내용을 인젝터의 가동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 교재 61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 61페이지 보시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요 라인 제가 점선으로 그려뒀는데, 책에 보면 여기도 밸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라인은 그냥 없다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안정감 같은 느낌이니까 그냥 빼버리시면 됩니다. 인젝터 작동 순서 볼 때는 그냥 얘들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밸브의 명칭을 설명을 드리면, 이쪽 편에서 급수가 들어오네요. 급수. 그럼 요 밸브가 뭐다? 급수 밸브가 되는 것이고, 자, 요게 이쪽으로 이제 급수가 행이어지는데, 그렇게 치면은 인젝터의 출구가 됩니다. 출구 밸브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보일러가 이렇게 급수가 있으면 가열해가지고 증기가 이쪽으로 치출되어 들어오는 거고, 우리 주증기관은 또 따로 있습니다. 주증기관 요렇게 따로 방열기 쪽으로 가는 거 주증기관이고, 자, 요렇게 돌아오는 관은 이 인젝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증기를 인출해내는 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기관이니까 요거는 증기 밸브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인젝터인데, 요 인젝터에 손잡이가 있어요. 요 손잡이를 우리는 핸들이라 부를 겁니다. 핸들. 인젝터의 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젝터 작동 순서 쉽습니다. 자, 여기 출구 측부터 있죠. 출구 측부터 Z입니다. 어떻게? 요렇게 대각선 Z. Z 이렇게 거꾸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동작을 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이제 동작을 시킬 거니까 처음에는 인젝터의 출구 밸브를 먼저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다른 거는 다 잠겨있기 때문에 그냥 출구 밸브만 열렸지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쪽 편에 있는 급수가 거꾸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요런 거 이제 체크 밸브나 이런 걸로 조치를 해놨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이제 출구를 열어서 관을 우선은 비워준다,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 밸브를 여는데 급수 밸브를 열게 되면 급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인젝터의 일부 이렇게 차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 있을 거고 아직까지는 증기압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증기 밸브를 열잖아요. 그럼 요 증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요 증기 밸브를 열어뒀기 때문에 이제 급수도 들어왔고 증기도 들어왔어. 두 개를 혼합시켜주면은 쫙 빠져나가겠죠. 자, 그래서 핸들을 서서히 열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핸들을 서서히 열어서 증기가 서서히 급수를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인젝터 작동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출구 밸브, 급수 밸브, 증기 밸브, 핸들 순으로 동작을 시킨다. 그래서 자, 이렇게 출구, 급수, 그 다음 증기, 핸들 순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5번 문제에서는 요거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줬는데 순서대로 제가 적어드리면은 자, 인젝터 출구가 리을이네요. 자, 리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급수 밸브가 디귿이네요. 물의 흡입 밸브. 그래서 물이니 디귿이 급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 밸브 니은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핸들, 인젝터 핸들을 연다. 기억이 되겠네요. 자,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3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연료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고체 연료, 그 다음에 액체 연료, 그리고 기체 연료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효율이 좋고 성상이 좋은 게 기체 연료였어요. 그래서 기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질이 좋고요. 발열량이 높다. 그리고 질이 높기 때문에 어때요? 완전연소한다. 완전연소가 가능하다. 대신에 단점은 뭐예요? 비싸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가 가장 좋은 거고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고체 연료. 그래서 고체 연료는 질이 안 좋고요. 질이 나쁘다. 그리고 발열량 낮다. 이게 완전히 반대죠. 그리고 불완전 연소한다. 검댕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싸다. 우리 연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탄 싸잖아요. 근데 이제 연탄 떼고 나면은 막 검댕이도 많고 불완전 연소돼가지고 막 연기도 보면 새까만 연기 올라오고 막 그래요. 자, 그리고 액체 연료는 그 가운데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연료라는 것은 고체 연료보다는 성상이 좋고 기체 연료보다는 성상이 좀 작다. 대신에 액체의 특성이 뭐예요? 저장, 운반이 아주 쉽다. 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 가스 같은 경우는 부피가 커가지고 용기 안에 담았을 때 많은 양을 담지 못합니다. 압력도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스들을 어떻게 합니까? 액화시켜버리죠. 액화시키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어떤 모양이더라도 액체 상태로는 다 담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 기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액화가스로 우리가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반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번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면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보기를 보시면 석탄에 비해 라고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요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비교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액체 연료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석탄에 비해 연소 효율이 어때요? 고체보다는 야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석탄에 비해 연소 효율이 낮다가 아니고 높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보시게 되면 2번에 석탄에 비해 연소 조절이 용이하다. 그렇죠. 성상이 좋으니까 뭐에 비해서? 고체에 비해서. 그 다음 3번에 석탄에 비해 재와 그름이 적다. 그렇죠. 성상이 좋으니까 야보다는 완전 연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름이 적은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석탄에 비해 고온을 얻기가 쉽다. 맞죠. 얘가 발열량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고체에 비해서. 그래서 고체에 비해서 이런 특징들이 다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36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보일러의 고온 부식 방지 대책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7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연료 중에 바나듐 성분을 제거할 것. 그렇죠. 고온 부식의 가장 큰 원인이 요 바나듐 성분이었습니다. 요 놈이 이제 연료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보통 보면 450에서 한 5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용융 부착되어서 부식을 일으킨다라고 했죠. 그 주성분 바나듐이 없는 연료를 사용할 것 또는 바나듐 성분을 제거할 것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전열면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설계할 것. 그렇죠. 450에서 한 500도씨 이상에서 발생하니까 그 온도를 넘기지 않으면 고온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것이고, 자, 그 다음 3번에 공기비를 많게 하여 바나듐의 산화를 촉진할 것. 자, 요게 틀렸겠죠. 그래서 공기비를 높여서 산화를 촉진한다. 산화가 촉진된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부식이 촉진된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화를 어쨌든 억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4번에 보시면 고온의 전열면에 내식 재료를 사용할 것. 요것도 맞겠죠.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성질이 내식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뭐 그 외에도 해설해 보시면 2번에 연료 첨가제를 이용하여 바나듐의 융점을 높인다. 그래서 또는 뭐 해분이라 나오는데 해분 안에 바나듐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융점을 높여주면은 바나듐이 어떻게 돼요? 500도씨 이상에서 용융 부착되어서 부식을 일으키니까 융점을 높이면은 용융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도 고온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7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공기비를 많게 해서 산화를 촉진할 것. 요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바로 보시면 보일의 법칙을 옳게 나타낸 것은 해가지고 T는 온도, P는 압력, V는 비체적, C는 비례상수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 있고 샬의 법칙이 있고 보일-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보온, 압, 살 또는 보온, 압, 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과정을 나타내고요. 샬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니 보일의 법칙을 써보면은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와 같다라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T분의 PV는 일정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처음 상태와 두 번째 상태는 이 전체 값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뭐 온도가 바뀌든 뭐 또는 최적이 바뀌든 이 총량은 같다라는 게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1, P1, V1은 T2, P2, V2라는 게 다르게 쓰면은 T분의 PV는 결국 전후는 같다. C라는 게 같다, 일정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보일의 법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다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도가 일정할 때는 온도 함수를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도 함수를 지우면은 뭐만 남느냐 한번 써볼까요? 자, 뭐만 남느냐 써보면은 P1V1은 P2V2와 같다. 요것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이 항에서 우리가 뭐 다른 비례관계를 유도해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P1V1과 P2V2는 같다라는 거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PV는 같다. 그래서 PV는 전후 값이 동일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원하는 답이 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면서 PV가 일정한 과정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는 김에 요거까지 이항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요거는 이론 때 했던 건데 최적만 남기고 넘겨볼게요. V1은 P1이 내려가죠. 그래서 P1분의 P2, V2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의 법칙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최적과 압력은 반비례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면서 최적과 압력은 반비례하는 과정이 보일의 법칙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이런 함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38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T, 온도가 일정할 때 PV는 C, PV는 일정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사고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 내용을 해설해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설 같이 보시면 보일러 사고 원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1번에 발생 증기 압력의 이상 상승으로 인한 파열 사고가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연소실 미연소 가스로 인한 가스 폭발 사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요, 크게 두 가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버너가 이렇게 있고, 얘가 노통, 연소실입니다. 여기 연소실. 그리고 물이 차 있을 거고요. 이걸 가열하면은 증기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첫 번째 항목은 발생 증기 압력의 이상 상승으로 인한 파열 사고, 즉 대부분 보면 이제 저수위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쫙 떨어져서 저수위가 되었을 때 이 증기가 가득 들어차면서 압력이 확 올라가 버리죠. 밀폐 용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동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안전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 보일러가 빵 터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생 증기 압력으로 인한 동체의 파열 사고. 동체라면 이 바깥에 있는 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동체가 빵 터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흔히 보면은 옛날에 한 80년도쯤에 나왔던 보일러 폭발 사고 요런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안전장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좀 많이 줄긴 줄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소실 내부에 미연소 가스, 이거 뭡니까? 실화라든가 아니면은 보일러 운전 정지 또는 시작 전에 프리퍼지 포스트퍼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미연소분이 남아있게 되고, 자, 이때 운전자가 취급을 잘못한 거죠. 취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프리퍼지나 포스트퍼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대로 전원을 올려버리면 스파크가 팡 튀면서 연소실 내부에서 요거 이제 노 안에서 터진다라고 해서 노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빵 터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걸 이제 노내 폭발 또는 뭐 역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위에 건 뭡니까? 발생 증기 압력에 의한 이제 폭발 사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체의 폭발 사고는 발생 증기 압력에 의한 거, 그 다음 노내 연소실 내부의 폭발은 미연소분에 의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39번 문제로 돌아가서요, 보일러 사고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해가지고 쭉 한번 읽어는 봅시다. 1번에 연료 부족과 가스 폭발 이렇게 돼 있는데, 연료가 부족한데 가스 폭발로 이어지는 일은 잘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압력 초과와 오일의 누설 이렇게 돼 있는데, 압력 초과가 되면은 보통 보면 이 동체가 터져 나가기 때문에 오일과는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취급 부주의와 급수 처리 철저돼 있는데, 요건 좀 앞뒤에 말이 안 맞죠. 취급을 부주의했는데 급수 처리는 철저히 했대요. 이 좀 말장난 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파열 또는 이것에 준한 사고와 가스 폭발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열이라 하면 발생 증기 압력에 의한 동체 폭발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이것에 준한 사고와 또는 이제 가스 폭발, 여기서 말하는 가스 폭발은 논에 있는 미연소 가스에 의한 미연소 분, 미연소 가스 같은 말입니다. 이것에 의한 가스 폭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 되는 에너지 다소비 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 260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고요. 아니면 해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1번부터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제품 생산량이 있겠고요. 그 다음 2번에 해당 연도의 에너지 사용 예정량, 제품 생산 예정량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 4번에 전년도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에너지 관리자의 현황이 있는데, 자, 40번 문제로 돌아와서 이때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아닌 거는 4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 내년도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적 및 다음 연도의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해설의 4번 항목입니다. 내년도가 아니고 전년도죠. 전년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적 및 요것도 다음 연도가 아니고 해당 연도의 계획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1번 보겠습니다. 대기압이 750mHg일 때 어느 탱크의 압력계가 0.95MPa를 가리키고 있다. 이 탱크의 절대 압력은 약 몇 kPa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조건을 한번 적어 드려 보면은 대기압이 750mHg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탱크의 압력계 같으면 게이지 압력이죠. 요거 게이지 압력이 여기서는 0.95MPa이다. 요런 뜻이고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절대 압력입니다. 절대 압력은 요거 이제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단위가 몇 킬로파스칼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절대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우라고 했죠? 절대 계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절대 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 압력으로 외우시면 되고, 뭐 만약에 진공압력으로 줬다 그러면은 절대 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공압력은 대기압보다 낮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뭐 게이지 압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절대 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 압력인데 단위를 킬로파스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선은 대기압 750이죠. 그래서 750 요게 mHg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대기압 1atm은 760mHg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적는 거 나머지도 적어보면 킬로파스칼이니까 1atm은 101.325 킬로파스칼과 같아요. 그리고 메가로 또 바꿔보면은 메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1킬로파스칼이라는 거는 파스칼로 쓰게 되면은 1000 킬로가 뭔데요? 1000이잖아요. 이 0이 3개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파스칼과 같은 거고요. 1메가파스칼은 자, 메가라는 거는 공이 6개입니다. 그래서 100만입니다. 그래서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라는 거예요. 자, 파스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킬로와 메가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요 3개 지워버리면 1000 차이 나는구나. 그럼 다시 적어 드려 볼까요? 1메가파스칼은 1000 킬로파스칼과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101.325 킬로파스칼은 자, 1000을 하나, 둘, 셋 나누게 되면 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0.10135 메가파스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해설에 적혀 있는 건데 우리는 요게 더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죠. 1메가파스칼은 1000 킬로파스칼과 같구나. 그래서 요걸 좀 깨끗하게 한번 적어 본다면 제가 굳이 쓰려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꺼버리고 1메가파스칼은 1000 킬로파스칼과 같다. 요거 하나만 탁 정리해 놓고 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 환산 쭉 갈 겁니다. 요게 뭐 있습니까? 대기압이에요. 근데 대기압인데 단위는 mHg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를 우선 없애야 돼요. 그래서 mHg 760mHg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760mHg와 같다. 지워지죠. 그럼 내가 원하는 단위를 넣으면 돼요. 곱하기 내가 원하는 단위는 킬로파스칼이니까 101.325 그래서 101.325 하게 되면은 얘가 킬로파스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뭐냐면은 대기압이 된다. 대기압 킬로파스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 압력이니까 더하기 게이지 압력인데 얼마지요? 0.95입니다. 그래서 0.95 이게 메가파스칼이니까 킬로파스칼로 바꾸려면 1메가파스칼은 1000킬로파스칼이니까 곱하기 1000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해설에서는 10의 3승이다. 이렇게 나타내 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킬로파스칼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게이지 압력 그래서 킬로파스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를 바꿔서 풀게 되고 단위를 바꿔서 공식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런 공식이 탄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계산기에 톡톡톡 잘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1049.99 킬로파스칼이 나올 겁니다. 반올림 하게 되면은 땡땡땡 1050 킬로파스칼이 되겠군요. 자, 그래서 4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에서 정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및 설치 시공 범위에서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교재에서는 266페이지에 나올 건데 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두 번째 줄에 보면 시공 범위에서 기관, 그래서 요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에서도 그런데 기관이라고 표현된 경우도 있고요. 열기관이라고 표현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교재 보셔도 돼요. 266페이지 보셔도 되고 해설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열기관이라고 해서 열기관의 품목명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기관이 결국 뭡니까? 기관을 나타낸다.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범위 기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열기관은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온수 보일러,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 추결식 전기 보일러, 태양열 집열기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보기에 보시면 2, 3, 4번은 맞아요. 전부 열기관 또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번의 용선로 같은 경우에는 해설의 맨 밑에 보시면 금속 요로 있죠. 금속 요로에 보시면 용선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선로라는 거는 기관이 아니고요, 금속 요로에 속한다. 자, 그러므로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1번 용선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이어서 볼까요? 43번에 보시면은 한지를 여러 겹 붙여서 일정한 두께로 하여 내유 가공한 오일 시트 패킹이 주로 쓰이며 내유성이 있으나 내열도가 작은 플랜지 패킹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한지를 여러 겹 붙였고요. 내유 가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내열도가 조금 작다라고 합니다. 자, 요런 거를 식물성 섬유제, 식물성 섬유제. 자, 다시 한번 키워드 불러드려요. 한지를 여러 겹 붙였고요. 내유 가공했고 내열도가 조금 작다.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식물성 섬유제라고 해서 4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동력 파이프 나사 절삭기의 종류 중 관의 절단, 나사 절삭, 거스러미 제거 등의 일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정확한 명칭이 다이 헤드형 동력 나사 절삭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헤드형 동력나사 절삭기 또는 다이헤드식 동력나사 절삭기 같은 거고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끝에 관의 절단, 그래서 다이헤드형 동력나사 절삭기에 이 설치되어 있는 공구가 커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강광 커터입니다. 그리고 나사 절삭 하는 부분이 다이헤드입니다. 다이헤드에서 나사 절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스러미 제거, 요게 이제 리머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팅, 그 다음 나사 절삭, 리머 작업, 거스러미 제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 동력나사 절삭기라 함은 다이헤드형 동력나사 절삭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4번의 답은 1번 다이헤드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증기와 응축수의 열역학적 특성으로 작동하는 트랩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류를 조금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이거 교재 해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해설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기계적 트랩, 뭐 다른 말로는 기계식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참고적으로 지금 말하는 트랩들은 전부 증기 트랩이에요. 증기 트랩이라고도 하고 응축수 트랩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방열기에서 방열하고 나서 나오는 증기가 아니죠. 우리 주증기는 보낼 때는 증기인데 이제 환수되어 나올 때는 일부는 증기, 일부는 식어서 응축수로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증기와 응축수랑 배관에서 섞여 다니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수격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수격작용을 방지하려고 이런 증기 트랩들을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의 주된 목적은 응축수 배출이 주된 목적입니다. 트랩에서 증기랑 응축수를 한 번에 딱 모아서 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증기는 식으면서 응축수로 바뀔 테니까 응축수의 양이 늘어나면은 그때 분출해서
보내어주는, 환수시켜주는 그런 장치들을 트랩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계적 트랩, 뭐 기계식 트랩이라고도 하는데 플로트와 버킷 트랩이 있습니다. 자, 요 플로트 버킷이 뭐예요? 이 부력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응축수 양을 조절해가지고 응축수를 배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은 기계적 트랩, 포화수와 포화진기의 비중차를 이용한 방식이다. 종류로는 플로트, 버킷 트랩이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플로트, 버킷 정말 자주 나와요. 플로트, 버킷. 그래서 플로트를 다른 말로 부자라 하죠. 우리 변기 뒤쪽에 뚜껑 열어보면 안쪽에 플루트 그 부자라고도 하는데 그게 들어서 부력에 의해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종류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트랩은 플로트 트랩과 버킷식이 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해설에 온도 조절식 트랩이라 해서 포화수와 포화진기의 온도차를 이용한 방식이다. 그래서 온도차에 의해서 바이메탈이 늘어난다거나 벨로즈 트랩 마찬가지 이렇게 늘어나죠. 열에 의해서. 그리고 다이어프램도 온도차에 의해서 늘어났다, 수축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종류 외우실 때는 온도 조절식 트랩 같은 경우는 바벨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했어요. 바벨다. 그래서 바벨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바이메탈, 벨로즈, 다이어프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력학적 트랩 같은 경우에는 포화수 또는 포화진기의 연력학적 특성차를 이용한다. 연력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피스와 디스크 트랩이 있는데 요거는 외우실 때는 그냥 OD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한 번 정도 외워두실 필요가 있죠. 왜? 45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45번 다시 봅니다. 증기와 응축수의 연력학적 특성으로 작동하는 트랩은, 자, 연력학적 특성, 연력학적 트랩이 될 것이고, 종류로는 OD가 있습니다. 오리피스, 디스크 트랩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답은 1번이겠죠. 디스크 트랩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하향 버킷 트랩. 자, 버킷 트랩 뭐죠? 여기 위에 있죠. 뭐예요? 기계적 트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벨로즈 트랩. 벨로즈 트랩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번째 있네요. 이 뭐예요? 온도 조절식 트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4번에 플로트 트랩. 요것도 뭐예요? 메뉴에 있죠? 기계적 트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보온재를 안전사용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해설 내용 그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보온재 안전사용 온도라고 해서 규산칼슘, 성면, 글라술, 우모, 펠트가 있는데, 자, 이때 규산칼슘 같은 경우는 650도씨 이하 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성면 같은 경우는 350에서 550도씨 이하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자, 글라스울 같은 경우는 300도씨 이하, 그 다음에 우모펠트 같은 경우는 100도씨 이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최고 사용 온도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높은 거부터 낮은 거, 그래서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죠. 650도씨, 550도씨, 300도씨, 100도씨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46번의 답은 2번 규산칼슘, 보온판, 성면판, 글라스올 블랭킷, 우모 펠트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같은 경우는 구리의 기계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구리라는 게 뭐예요? 동이죠, 동. 그래서 우리 동관을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 쭉 한번 보면 1번에 구리는 연하고 가공성이 좋다. 그렇죠. 많이 연합니다. 많이 연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질 동관도 있기는 한데, 다른 배관에 비해서는 연질이고요. 그리고 가공성이 좋아요. 우리 밴딩기로 굽히면 쉽게 굽혀지고, 자칫 잘못 탁 때려버리면 찌그러지기도 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냉각 가공에 의하여 적당한 강도로 만들 수 있다. 요거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인장 강도는 가공도에 따라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틀린 건 3번이 돼요. 그래서 요거 해설에 잠깐 보면, 가공도에 따라 인장 강도는 증가하나 연신율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청열치 이상할 때 인장 강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인장 강도의 단위가 뭐였어요? 뉴턴 퍼 미터의 자승이라고 해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라는 것은, 동이라는 것은 가공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인장 강도가 올라가게 돼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인장 강도가 증가하면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연신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신율은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청열치선과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공도에 따라서 가공을 하면 할수록 인장 강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고 연신율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한번 다시 보면 인장 강도는 가공도에 따라 어떻게 돼요? 가공도가 증가하면은 인장 강도 같이 증가하니까 가공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한다라고 표현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 4번 같은 경우는 풀림 온도에 따라 인장 강도 연신율이 변한다라고 돼 있는데 맞죠? 풀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재료에 열을 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주조 작업도 똑같은데 주조 작업도 녹여서 우리가 틀을 만들어서 부어가지고 굳힌단 말이에요. 근데 굳히는 과정에서 기름으로 식히느냐 아니면 선행을 시키느냐 물로 식히느냐에 따라서 요 이제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풀림 온도에 따라 풀림 처리할 때 이 온도에 따라서 인장 강도 연신율이 변한다. 그래서 뭐 동간을 연질로 만들 거냐 반연질로 만들 거냐 반경질 또는 경질로 만들 거냐 그게 다 뭐예요? 풀림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7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관관의 KS 기호는 이라고 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판서를 해뒀는데 여기 보시면 보일러 열교환기용 탄소관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로 쭉 풀어서 쓴 겁니다. 그냥 카본 스틸 튜브 보일러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해서 여기서 카본 스틸 튜브라는 게 뭐겠어요? 아하, 탄소 강관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보일러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요게 보일러가 되고 그 다음에 히트 익스체인저 요 녀석이 뭐냐면은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 자, 그러면 얘들 쭉 나열해서 쓰면 결국은 뭡니까? 보일러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약자를 따게 되면 여기서 S, T, B, H를 따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KS 기호로 쓰게 되면 S, T, B, H가 결국은 뭡니까? 보일러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48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STBH가 되는 것이고, 자, 그 외에도 KS 규격을 제가 해설에 정리를 해뒀으니까 한 번 정도는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온수 기한 방식에서 각 방열기에 공급되는 유량 분배를 균등히 하여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읽어봐도 답이 원래는 나와야 돼요. 유량 분배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온수 환수 방식은 역기한 방식입니다. 이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쭉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균등히 하여 전 후방 방열기의 온도차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환수 배관의 길이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 방식은 그래서 답은 1번 역기한 방식이 됩니다. 영어로는 리버스 리턴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뭐 있습니까?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열기가 여러 대가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온수를 보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요게 송수주관이 되는데 송수주관 이때 송수주관에서 보내어줄 때 압력은 한 10kg/제곱센치 정도로 보내어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압력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번호를 쓸까요? 자, 1번, 2번, 3번 방열기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방열기로 이제 들어갈 때는 요 압력 손실이 없었다라고 해서 제가 요 뒤에 kg/제곱센치는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10kg/제곱센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뒤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압력 손실이 증가하니까 그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송수 압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열기로 들어갈 때는 5kg로 들어가고 세 번째 방열기로 들어갈 때는 1kg로 들어갔어요. 제가 압력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순환율이기 때문에 압력이 강할수록 어때요? 순환율이 좋고 순환율이 좋다라는 거는 더욱더 방열기의 순환이 좋으니까 방열량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압력이 점점점 떨어질수록 자 1번 방열기는 괜찮고 뒤로 갈수록 방열기의 온도가 좀 식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더군다나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순기한 방식으로 기한을 시켜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기한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기한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기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 비교를 위해서 마찬가지 방열하고 나오는 이 환수되는 온수의 압력도 뭐 압력 손실 없다 치고 10kg로 받았으니까 10kg로 나올 거고 5kg, 1kg로 나온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되돌아가는 건 역시도 제일 앞에 있는 건 순환율이 좋지만 뒤로 갈수록 순환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자꾸 식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량의
분배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거꾸로 돌린다라는 거죠. 보일러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역기환 리버스 시킨다. 리버스 리턴 시켜서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10kg짜리 압력으로 쭉 밀고서 환수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환율이 비슷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순환율이 비슷해진다라는 말을 유량 분배를 균등히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거꾸로 돌리다 보니까 기존의 순기한 방식보다 배관의 길이가 길어지죠. 요런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기한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9번의 답은 1번 역기한 방식이 되겠고요. 키워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량 분배를 균등히 한다. 또는 이제 유량 분배를 균등히 하고 환수 배관이 길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배관에 설치하는 신축 이음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루프형 같은 경우는 도시기호가 이렇게 오메가 형태로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 형태로 만들어주고 요 공간에서 신축을 흡수해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벨로우즈형. 자, 벨로우즈 이음도 있었죠. 이렇게 주름관 형식으로 생긴 벨로우즈 이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름관 또는 주름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주름진 부분에서 신축이 발생하면 신축을 흡수해준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스위블형이네요. 자, 스위블형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때는 엘보를 이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한 게 스위블 이음이었고, 신축이 발생하면 나사가 조여지거나 풀려지면서 신축을 흡수하게 되는데 장시간 쓰게 되면 조였다 풀었다 하니까 나중에 좀 헐거워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4번에 게이트형 이런 건 없었죠. 대신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 하나 더 추가를 시켜드리면 슬리브 이음이라는 게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미끄럼판이 설치가 되겠고요. 요 슬리브 미끄럼판 사이에 이렇게 배관을 넣어서 신축이 발생하면 요 배관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미끄럼판에 의해서 줄어졌다 늘어났다 하면서 신축을 흡수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뭐 도시기호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자, 그래서 신축이형 크게 네 가지, 루프형, 벨로즈형, 스위블형, 슬리브형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50번에 신축 이음새 종류가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배관을 고정하는 받침새인 행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2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행거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이빔 형태로 생겨가지고 중간에 턴버클을 연결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행거를 딱 매다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리지드 행거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빔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에다가 스프링을 설치해 놓은 녀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를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프링 행거라고 불러요. 스프링 행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중간에 콘스탄트라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트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콘스탄트 행거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행거의 종류 크게 세 가지인데 리지드, 스프링, 콘스탄트 행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1번에 배관을 고정하는 받침새인 행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2번에 롤러 행거라는 건 없어요. 롤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서포트의 일종이었죠. 그래서 롤러 서포트는 있었는데 롤러 행거라는 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용접부를 외관 검사 방법으로 검사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 묻는 거는 외관 검사 방법이 아닌 걸 찾아라 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외관 검사라는 게 뭐겠어요? 말 그대로 용접이 끝나면 그 모재의 외관을 본다,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체크할 수 없는 항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52번에 일단 답부터 알려드리면 1번 강도 같은 경우가 외관 검사를 할 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자,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비드를 내서 용접을 끝냈어요. 그러면 이 비드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재의 강도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표면 균열은 어때요? 말 그대로 그냥 표면에 균열이 있느냐 없느냐, 금이 있느냐 없느냐, 용접하다가 이제 식으면서 금이 균열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를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듯이 뭐 표면 균열, 언더컷, 오버랩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봤을 때 확인이 돼요. 자, 근데 강도 같은 경우는 이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기계적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적 방법 중에 요거 이제 강도 측정법입니다. 강도 측정법이라고 했을 때 기계적 방법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인장시험과 굽힘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인장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재가 있으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재 같은 경우 용접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접을 하고 나서 모재가 있으면 모재에다가 인장을 줘보는 거예요. 막 당겨보는 거지,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그러면 비드가 제대로 나지 않았으면은 조금만 당기면 다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드가 제대로 났으면 어느 한계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장시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당겨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굽힘시험은 뭐냐면은 굴곡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재가 완성되어 나오면은 거기에다 굴곡기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U자 형태로 구부려 보는 겁니다. 이때 비드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즉 이렇듯이 이 강도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 인장시험을 하든 아니면 굽힘시험을 하든 또는 뭐 경도시험, 충격시험, 피로시험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항목이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설명을 드리면 2번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죠. 표면균열 앞에서 설명했듯이 크랙이 가거나 금이 가면 우리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언더컷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언더컷은 뭐냐면은 요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 모재가 요렇게 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그려드릴게요. 요거 하고 요거 요렇게 있을 때 만약에 정상 비드라 함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여기 모재에다가 용접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녹으면서 용입이 생기죠. 용입이 생기고 우리가 용접을 해놓고 보면은 위쪽으로 비드가 또 이렇게 뽕냥하게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뭐 물고기 비늘처럼 나오면 잘 나온다라고 했죠. 요거를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잘라버립시다.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모재가 있으면 비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상 비드라 함은 이 용입되어 있는 요 너비 있죠? 요 너비와 위쪽에 튀어나와 있는 제가 파란색으로 할까요? 요 튀어나와 있는 물결무늬의 요 비드 있죠? 요 비드의 너비가 같을 때를 우리가 정상 비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언더컷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언더컷은 제가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요 단면만 그릴게요. 단면만 그렸을 때 언더컷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으로 우선은 이렇게 용입이 됩니다. 용입이 되고 나서 비드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요렇게 생겨버려요. 요런 식으로.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좋으니까. 자, 요런 식으로 비드가 어떻게 돼요? 비드 너비가 아래쪽 용입은 넓이가 이 정도 이렇게 큰데 위쪽 비드의 용입 정도는 어때요? 좁다라는 거야. 제대로 녹이고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용융풀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때 요 볼록하게 이 파인 부분 있죠. 요 파인 부분을 우리는 언더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더컷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좀 이제 설명하기 예를 들기 좋은 걸 제가 가져왔는데 뭐냐면은 이 컷이잖아요. 컷, 뭐 헤어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 중에 언더컷이라는 게 있대요. 그 언더컷은 뭐냐면은 윗머리는 남기고요, 옆머리를 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언더컷을 사용한대요. 그 용어를 쓴대요. 그래서 옆을 치고 위만 뽕냥하게 남긴다. 그 비드 모양이 어때요? 옆에는 컷 해버렸고 위만 뽕냥하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언더컷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를 언더컷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오버랩이라는 건 뭐냐? 오버랩. 단어만 딱 보더라도 어때요? 뭔가 오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면이 이게 정상 비드라면 어떻게 생겼냐? 오버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이 우선은 용입이 됩니다. 이렇게 용입이 되고, 위쪽 비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위쪽 비드가 정상 비드는 아래쪽과 위쪽이 너비가 같다라고 했죠. 근데 오버랩은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위쪽 비드가 이렇게 넘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뭐 아래쪽은 이렇게 채워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아래쪽 비드의 너비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래쪽 비드는 너비가 요 정도가 되고
위쪽 비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비가 이렇게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오버랩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이 언더컷과 오버랩은 어때요? 우리가 모재가 딱 나오면은 눈으로 딱 보면 티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2번에 보시면 2번, 3번, 4번 표면균열, 언더컷, 오버랩 같은 경우는 외관 검사 방법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1번의 강도 같은 경우는 다른 뭐 기계적 시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물리적 시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3번 보겠습니다. 관장치의 설계, 제작, 시공, 운전, 조작, 공정, 수정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계통의 라인, 계기, 제어기 및 장치 기기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도시한 도면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제가 적어뒀지만 PID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까지 보기에 보시면 적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이핑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자, 파이핑 뭐예요? 말 그대로 파이프 작업입니다. 그래서 파이핑 관에 관련된 거죠. 관에 관련된.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기구 또는 계기라 그래요. 그 다이어그램은 도표 또는 뭐 도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 장치를 설계할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도면으로 정리한 게 파이핑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PID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3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4번 봅시다. 54번은 법규 문제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에너지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관리자, 시공업의 기술 인력 및 검사 대상기기 조정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재에서는 28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알바 관리도에서 관리 상한이 22.15, 관리 하한이 6.85, 알바는 7.5일 때 시료군의 크기 N은 얼마인가? 단 N이 2일 때는 A2가 1.88, N이 3일 때는 A2는 1.02, N이 4일 때는 A2가 0.73, N이 5일 때는 A2가 0.58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보면 많이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한 번 정도만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관리도에 관련된 문제를 줬기 때문에 관리도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관리도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치면은 위쪽으로가 퀄리티였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는 게 샘플이었습니다. 자, 이때 관리도에서 그 관리 퀄리티가 양호한지 양호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선들을 그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센터라인, 그 다음에 위아래 있는 게 다 뭐였어요? 위쪽에 있는 게 UCL 상한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low LCL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한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관리 상한선, 관리 하한선, 센터라인은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바 R 관리도라 하면 우리 교재에서는 305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 X바 R 관리도의 통계량이 주어졌을 때 중심선을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UCL, LCL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주시면 좋긴 한데 그냥 문제를 풀면서 문제 위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외우면 이제 양이 또 만만치 않게 많기 때문에 문제 푸시면서 자연스럽게 외워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지금 55번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을 줬느냐 하면은, 자, 첫 번째 줄에 알바 관리도에서 관리 상한이 22.15라는 것은 관리 상한이 뭐예요? UCL이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22.15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때 공식까지 정리를 하자면 요 22.15를 구하는 공식이 뭐 있습니까? X바에서는 UCL 요 공식으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와보면 X바에다가 이제 상한이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예요. 더하기 A2
알바로 구하는 거고 원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관리 하한을 6.85로 줬어요. 그래서 LCL을 6.85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공식으로 정리하면은 LCL 여기 있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보세요. X 바바에 하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A2 알바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두 번 써보고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관리도로 봤을 때 우리가 제품을 찍어낼 때 요 제품의 퀄리티가 좋으려면 결국은 이 22.15, 6.85 요 사이에서 어떤 점들, 어떤 군들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료군의 크기, 즉 n의 값이에요. 그러면 n의 값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n의 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 A2의 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식까지 같이 정리해 드린 게 요 A2 있죠. A2. A2의 값을 찾기 위해서 공식까지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요 값과 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어떻게? 자, UCL은 22.15, 22.15에다가 1대 X 바바 더하기 A2 알바와 같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LCL도 가지고 옵니다. LCL일 때 요 값이 6.85고요. 공식으로 정리하면 X 바바 여기서는 마이너스죠. A2 알바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들 그 전체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은 우리가 A2의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앞에 거는 그냥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요 값은 필요 없어요. 요 값은 필요 없고요. 안쪽에 있는 값만 가지고 우리가 빼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값이 빼주면은 봅시다. 22.15 빼기 6.85니까 요게 15.3 나오고요. 15.3일 때 자, X 바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없앤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빼기 맞났죠? 빼기 마이너스 하면 이거 플러스 되죠? 그래서 A2 플러스 A2이기 때문에 2A2 에다가 알바는 그대로 옵니다. 알바는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알바의 값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줄, 문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알바는 7.5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알바 대신에 7.5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7.5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여기 이제 곱해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요 밑에 이제 정리한 공식에서 요 A2의 값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A2의 값 이항만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A2만 남기고 나머지는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2는 2랑 7.5가 내려갈 테니까 2 곱하기 7.5 분의 15.3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값을 계산해보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요 1.02가 나와요. 자, 이 말은 뭡니까? UCL과 LCL의 값이 22.15, 6.85일 때는 요 A2의 값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2의 값은 1.02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A2의 값은 1.02이기 때문에 자, A2가 1.02일 때의 n의 값은 3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접할 땐 좀 많이 헷갈리고 어렵죠. 근데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55번의 답은 n의 값은 3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6번 보겠습니다. 200개들이 상자가 15개가 있다. 각 상자로부터 제품을 랜덤하게 10개씩 샘플링할 경우 이러한 샘플링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돼 있는데 답부터 알려드리면 3번 층별 샘플링 검사가 되는 거고요. 자, 요 내용들은 교재 301페이지에 보시면 잘 정리가 돼 있고 해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샘플링 검사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랜덤 샘플링 검사. 자, 그 밑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층별 샘플링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취락이라고도 하고 집락이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2단계 샘플링 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 4가지가 대분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중에서 이제 랜덤 샘플링 검사에는 또 3가지가 존재하는데, 자, 단순
샘플링 검사가 있어요. 단순 샘플링 검사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아무런 규칙 없이 골고루 이렇게 샘플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랜덤 샘플링이죠. 자, 그리고 개통 샘플링 검사라는 게 있어요. 개통. 자, 그래서 이 개통 샘플링 검사라는 건 뭐냐면은 일정한 시간, 공간 또는 같은 간격으로 뽑아내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산 제품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칩시다. 생산 제품이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 안에 뭐 제품들이 200개씩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박스들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생산 제품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개통 샘플링 검사니까 항상 세 번째 박스에서 뽑아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박스. 하나, 둘, 셋, 세 번째 박스. 하나, 둘, 셋, 여기 또 박스 있으면 세 번째 박스에서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낸다라는 건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개통 샘플링 검사는 항상 이렇게 일정한 시간 또는 간격으로 뽑아내다 보니까 주기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상자에서 불량품이 많이 나올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세 번째 거에서 뽑다 보니까 항상 비슷한 주기로 뽑히다 보니 뭐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야, 세 번째 박스 나갈 때 좀 더 신경 써라 해가지고 불량률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단점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 샘플링 검사가 있어요. 지그재그. 정확히는 랜덤 샘플링 검사인데, 지그재그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자, 한 번은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띄워서 다섯 번째 거, 그 다음에 또 띄워서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거, 막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주기성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요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분류로 봤을 때는 랜덤 샘플링은 요렇게 세 가지가 다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층별인데, 자, 층별 같은 경우는 제가 요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렇게 가지고 왔을 때, 지금 문제에 나오는 그대로 해드릴게요. 문제에서 200개들이 상자가 15개가 있었다. 그 말은 200개짜리 상자입니다. 안쪽에 물건이 200개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0개가 들었는데, 요 상자가 총 몇 개가 있다라는 거죠? 총 15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상자를 우리가 기호로는 M이라고 씁시다. 대문자 M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각 상자로부터 제품을 뽑는데요. 각 상자로부터 이렇게 제품을 뽑았어요. 그러면 요 이제 상자에서 뽑은 개수가 랜덤하게 10개씩 뽑는데요. 10개씩. 이렇게 10개씩 뽑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각 상자마다 다 뽑았으니까 당연히 15개가 나올 겁니다. 요 작은 박스도 15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몰 m이라고 할게요. 작은 박스를 스몰 m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층별은 뭐예요?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의 개수가 결국 어때?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층별 샘플링을 나타내는 기호가 요게 대문자 n과 소문자 m은 같다라는 기호로 나타내요. 그 말은 뭐야? 위에 있는 박스나 아래쪽에 있는 박스의 개수가 같다. 그게 결국은 층별이다. 층이 나눠져 버렸으니까 같은 개수로 나눠졌기 때문에 층별 샘플링 검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3번 층별 샘플링 검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취락 또는 집락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해설을 한번 읽어보면 집락, 취락 샘플링 모집단을 몇 개의 층 M으로 나누는데, 요 이제 M하고 스몰 M이 어때요? 같지 않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 그 층 중에서 몇 개의 층 스몰 M을 랜덤 샘플링하여 그 취한 층 안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락이라는 거는, 자, 위에 거랑 인용합니다. 위에 똑같이 200개들이 상자가 15개 있었다라고 칩시다. 자, 여기 이제 대문자 M입니다. 근데 취락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박스를 우리 층별은 하나하나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박스 개수나 아래쪽 박스 개수나 같은데, 취락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그냥 몇 개 안 빼요. 한 4, 5개? 뭐 요렇게 해가지고 한 5개 뺐다 칩시다. 그럼 5개 뺐는데, 이때 이 5개를 안쪽에 있는, 여기 위에서는 우리가 박스별로 하나씩 빼가지고 200개 중에 10개를 검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00개 다 검사한다라는 겁니다. 200개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의 수는 줄었지만 요 안쪽에 있는 물건, 조사해야 될 물건의 개수는 훨씬 많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모든 물건을 검사하는 방식, 요게 이제 취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5개 뺐으니까 5개, 요게 스몰 m이 되는데, 결국 뭐예요? 이 대문자 m과 스몰 m이 같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기호로 나타내면은 대문자 m과 스몰 m이 같지 않은 게
취락 샘플링 검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샘플링 검사 같은 경우는 해설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2단계 샘플링 모집단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 그 층 중에서 몇 개의 층 스몰 m을 랜덤하게 샘플링하고 그 층 스몰 m에서 n을 n개를 뽑아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지우고 2단계 샘플링 검사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또 똑같은 조건으로 제가 적어 드릴게요. 200개들이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200개들이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총 15개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대문자 M이 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총 15개 박스가 있으면 15개 다 빼는 거 아니에요. 15개 다 빼는 거, 각 층에서 다 빼는 거는 층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한 5개 뽑는다 칩시다. 이렇게 한 5개 정도 뽑는다 치고, 자, 여기 뽑은 거는 결국 뭐예요? 이제 200개씩 들었겠지. 200개씩 들었는데, 자, 이렇게 200개씩 다 든 겁니다. 근데 요 200개씩 들은 거를 다 검사하면 뭐였어요? 취락이었어요. 대신에 여기서 한 번 더 빼는 거야. n의 개수를 뭐 한 10개씩 뺀다 했으니까 여기 위에 10개씩 뺀다 했으니까 이렇게 10개씩 샘플을 뺀다라고 칩시다. 요렇게 10개씩 뺀 이게 우리가 스몰 n으로 쓰는 거고요. 요 두 번째 층에 있는 게 요 녀석을 우리 5개 뽑았으니까 5개 뽑은 게 결국은 스몰 m이 됩니다. 그러면 2단계 검사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빼고 2단계 뺀다라고 해서 2단계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것이고, 요것의 특징은 뭐냐면 항시 요 대문자 m이 스몰 m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박스에서 일부 박스를 몇 개 추려 빼가지고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다시 샘플링 스몰 n으로 샘플링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기호로 나타내면 2단계 샘플링은 대문자 m이 항시 스몰 n보다 크다라는 결과값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렇게 한 번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6번 다시 읽어보게 되면 200개들이 상자가 15개 있다.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각 상자로부터,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각 상자로부터 제품을 뺐기 때문에 위에 상자 개수랑 아래쪽의 상자 개수가 같고 이게 이제 층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상자로부터 제품을 랜덤하게 10개씩 샘플링할 경우 이러한 샘플링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층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6번의 답은 3번 층별 샘플링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57번 보겠습니다. 어떤 측정법으로 동일 시료를 무한 횟수 측정하였을 때 데이터 분포의 평균값과 모집단 참값과의 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30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여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평균값과 참값의 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 빼기 참값 하게 되면은 정확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이거 해설을 저랑 같이 한번 보고 용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해설 같이 보시면 샘플링 검사의 용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차라는 게 나옵니다. 오차, 에러라고도 하는데, 이 오차라는 것은 모집단의 참값과 시료의 측정치와의 차, 즉 xi 빼기 u라고 해가지고 요게 측정치고요. 그 다음 요 녀석이 참값입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아, 측정치를 측정해냈는데 참값을 빼보니까 그 값이 0이에요. 만약에 그 값이 0이라는 건 오차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 값이 이제 상수 이상으로 나오면 이제 그만큼 오차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신뢰도인데, 자, 신뢰도는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의 정도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표현한 값이다 라는 거죠. 읽어보면 이해가 탁 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이제 정밀도라고도 하고요. 정도라고도 합니다. 읽어보시면 정확도랑 거의 비슷해요. 동일한 시료를 무한하게 측정하면 이제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는 건데, 여기선 정밀도니까 무한히 측정하면 그 측정에 대한 산포를 갖게 되는데 이 산포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포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시료를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료가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낼 텐데, 이거를 무한히 측정하다 보면 어떠한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정규 분포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산포를 갖게 되는데 이 산포의 전체 이 크기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정도의 크기를 우리는 정밀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지금 답으로 나왔던 4번에 보시면 치우침 또는 정확성이라고 합니다. 정확성.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동일 시료를 무한히 측정할 때 얻는 데이터 분포의 평균치와 모집단 참값의 차이를 의미하며 정확도라고 한다. 단순히만 이해하더라도 정확성은 어때요? 무한히 많이 측정할수록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밀도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정밀도는 이 흩어진 정도의 크기, 산포의 크기를 나타낸다면 자 적어드릴게요. 얘는 산포 크기입니다. 산포의 크기. 정확성은 뭐라고요? 평균치에서 x바를 평균치라 해요. x바 빼기 평균치에서 참값을 뺀 값이다. 이게 정확성이다. 또는 다른 말로 치우침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용어 정리 한 번 정도 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57번 다시 읽어보면 어떤 측정법으로 동일 시료를 무한횟수 측정하였을 때 이건 어때요? 정밀도랑 정확성이랑 같은 말입니다. 무한히 측정하였을 때 데이터 분포의 평균값과 모집단의 참값의 차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뭐 크기를 나타낸다, 산포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정밀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밀도 또는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7번은 평균값 빼기 참값이기 때문에 답은 3번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제품에 대한 수요 예측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자, 신제품은 시장조사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시장조사법이라고 해서 소비자 의견 조사와 신제품에 대한 단기 예측을 하는 방법으로 전화 면담에 의한 조사, 설문지 조사, 소비자 모임에서의 의견 수렴, 시험 판매 등으로 수요 예측에 대한 결과는 조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가 가장 빠르다, 가장 적절하다. 뭐 할 때? 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때. 자, 그래서 58번의 답은 1번 시장 조사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 봅니다. 59번 여기다가 할까요? 59번. 자, 그래서 ASME 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품 공정 분석표에 사용되는 기호 중 저장, 스토리지를 표현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321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저장의 기호는요,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요게 저장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나와요. 동그랗게 그리면은 가공이고요. D 영문자 D 모양이죠. 요거는 정체, 지체, 이제 정체되고 있다 요런 뜻이고, 네모 박스로 그리게 되면 검사, 삼각형을 뒤집어 놓으면 저장, 그 다음에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운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공 프로세스를 짠다라고 쳤을 때 요렇게 가지고 와서 제가 프로세스를 한번 짜볼게요. 우선은 건축물을 만들 겁니다. 뭐 건물을 짓는다라고 치면은 우선은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공을 할 건데, 가공, 요게 이제 뭐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프레임을 짠다.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게 현장 가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프레임, 아이빔이나 이런 것들 치수 재단해가지고 잘라서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제일 먼저 프레임을 짜는 가공을 한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운반해야 되겠죠. 프레임을 짰으니까 운반을 합시다. 이렇게 운반하게 되고, 이게 운반 기호죠. 운반해서 바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 공기에 맞춰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저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창고겠죠. 현장 창고에다가 보관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리고 현장 창고에서 이제 현장으로 다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운반을 또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자, 운반해서 실제 설치하고자 하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다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가공을 하는데 이때는 뭐 용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프레임을 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검사하면 됩니다. 검사. 자, 그래서 여기 다 나오죠. 동그랗게 그리면 가공이고, 화살표 그리면 운반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거꾸로 그리면 저장이고, 운반하고, 가공하고, 검사, 마지막에 검사한다 요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 321페이지 표에 보면 알겠지만 커다란 동그라미가 있고요,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커다란 동그라미는 가공이고 작은 동그라미는 간혹 운반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프로세스를 다르게 그려서
제가 다르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 큰 동그라미, 그 다음 운반 작은 동그라미, 저장 삼각형 거꾸로, 그 다음 다시 운반 동그라미, 그 다음 큰 동그라미 가공, 그 다음에 네모 검사, 이렇게 가공 프로세스를 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요 작은 동그라미를 잘 안 줘요. 요 작은 동그라미도 운반의 그 뜻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그려버리면 좀 헷갈리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대부분 보면 요 화살표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이 작은 동그라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그려드린 겁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5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저장은 이렇게 삼각형 뒤집어 놓은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60번까지 봅시다. 자, 60번 보면은 다음 중 사내 표준을 작성할 때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요거 교재에서는 335페이지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해설에도 제가 정리를 잘 해뒀습니다. 그래서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 사내 표준화의 요건이라고 해서 상식적인 얘기들입니다. 자, 첫 번째, 실행 가능성이 있는 내용일 것. 당연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정할 것. 이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기록 내용이 구체적이며 객관적일 것. 그렇죠.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주관적인 건 뭐예요? 실행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오늘 기분 좋으니까 많이 하고 오늘 기분 나쁘니까 적게 할래. 이 안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객관적으로 오늘 작업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검사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놔야 된다.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기여도가 큰 것부터 중심적으로 취급할 것. 그 다음 5번에 직감적으로 보기 쉬운 표현으로 할 것. 맞죠? 그 다음 6번에 적시에 개정, 향상시킬 것. 그래서 뭔가 이 사내 표준화가 잘 안 돼 있어. 만약에 정하긴 정했는데 아직 시행 초기라서 제대로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현장하고 또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은 장기적 방침 및 체계화로 추진할 것. 그 다음 8번째 보시면은 작업 표준에는 수단 및 행동을 직접 제시할 것.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라.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딱 지시를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은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60번 다시 보면 다음 중 사내 표준을 작성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겠죠. 내용이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건 맞는데 주관적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시 객관적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60번에 틀린 것은 1번이고요. 2,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계산기 사용법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 요 분수기호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 그 다음 내려가서 50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는 해보면 60 나옵니다. 그래서 60kg/제곱미터 제곱미터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 문제도 분수기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 곱하기 50, 그 다음 내려가서 102 곱하기 0.5 곱하기 60 하게 되면 는, 자, SD로 소수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8.1699 나오네요. 요거 이제 6에서 반올림 하면은 8.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8.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1번 보겠습니다. 자, 41번 제가 그대로 넣을게요. 갈로 열고요. 그 다음에 분수기호 놓고 750 내려가서 760 나누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1.325, 그 다음 갈로 닫고요. 자, 그 다음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누르시고 갈로 열고, 그럼 0.95. 자, 그래서 요거 곱하기 10의 x승 요거 쓰셔도 되고요. 뭐 만약에 요거 쓰게 되면 이렇게 누르고 3승 해서 갈로 닫고 쓰시면 바로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자, 곱하기 10까지 이렇게 입력하고 그럼 요 x의 네모승 있죠. x의 네모승 눌러서 3승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칸 넘어가서 갈로 닫아 주시고요. 자, 그래서 는 해보게 되면 답은 1049.99. 그래서 반올림 하게 되면은 1050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41번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55번 보겠습니다. 55번은 뭐 따로 계산할 거 크게 없는데 그냥 뭐 요 정도 UCL, ACL에서 22.15
빼기 6.85 하게 되면은 15.3 나오는 거 이렇게 바꾸게 되면 15.3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A2 구하는 공식, A2는 분수 여시고 15.3에다가 넘어가서 2 곱하기 7.5를 입력해 주시면은 자, 요거 바꿉니다. SD 눌러서 1.02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2가 1.02이기 때문에 N은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사용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